예. 아,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레토.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알페르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건데 2대8 법칙이에요. 가름마가 2대8이 아니라 어느 회사 같은데 보니까 제품 같은 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100가지를 만약에 만든다 했을 때 실제로 봤더니 한 80%의 어떤 제품들은 다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20% 되는 20가지 정도만 수익이 나고 80가지는 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사가 유지되느냐? 이 20가지가 나머지 80가지 실패한 것을 다 메꾸고 있는 거예요. 어느 동아제약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한 2,000가지가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진다. 뭐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만 실제로 동아제약이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한 20% 정도 해당되는 거.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어디죠? 바카스 같은 거. 뭐 그런 거. 흔히 알려진 몇 가지가 엄청난 매출을 유지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홈쇼핑 방송 쪽으로 했던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도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보니까 한 100가지 정도로 이렇게 홈쇼핑을 올리는 거죠. 매 올리다 보면은 실제로 성공하는 퍼센트는 한 15% 정도, 20% 될까 말까요. 그거는 굉장히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때 그 친구도 이제 그 홈쇼핑 하는 걸 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얼마나 성공하는 가지수가 더 많으냐인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스파인 쪽 등뼈를 고정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게 굉장히 많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원가도 못 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직원들 같은 경우도 회사에 한 80% 정도 되는 직원들은 20% 되는 직원들이 오히려 먹여 살리는. 실제로 이제 점점 더 산업이 아까 인사조직 잠깐 있습니다만 AI 그 단순 작업들이 점점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다 보면은 결국은 핵심 일부 인력들이 나머지 인력들을 먹여 살리는.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경제의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착시 효과가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가 되게 안 좋은데 부동산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많은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경제가 되게 안 좋은데 그래서 아마 한국의 부동산이 폭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이런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반론으로 따지는 게 뭐냐면은 그 집을 강남의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고 한국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봐요. 강남의 집을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5천만 명이 강남의 집을 샀겠다고 덤비는 게 아니잖아, 그죠? 강남의 집은 누가 사는 거예요? 80%가 아니라 20% 중에서 돈이 엄청난 이렇게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상위 1% 정도가 덤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제 영향을 거의 안 받거나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강남 집값이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강남 집값이 왜 계속 올라가느냐라고 막 불평을 하면 이제 곧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이 그냥 폭락을 하면은 현대아파트가 2억 되면 다시 사겠다는 소리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2억 되면 사고 싶죠? 그래서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전체를 바라봐요. 인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50대 초반에 이미 일자리를 잃었어요.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 도대체 집은 누가 사는 거야? 아니 집은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강남의 집은 그 놀고 있는 사람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강남 집은 누가 관계되는 거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경쟁력을 벌고 지금도 많이 벌고 글로벌에서 벌어 들이는 몇몇 사람이 사는 거예요. 5천만의 인구로 따지면 2, 3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 정도 아파트 전체가 몇 채 되지는 않아요. 그걸 만약에 200채만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200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뭘 바라보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게 사는 데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착시 현상들이 일어나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은 자 2대8이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면 20%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돈을 벌고 80%가 우리 회사를 일을 해서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바꿔 얘기하면은 80을 다 잘라도 회사가 돌아간다는 얘기가 돼요. 역설적으로. 그죠? 또 무슨 역설이 가능하냐면은 80%를 다 잘라내서 남은 사람이 20%야. 그 20% 중에서 다시 또 뭐가 발생해요? 또 2대8이 또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적용을 하다 보면은 꽤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 회사에 사람이 별로 없어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100명이 근무했던 직원인데 지금은 20명이면 돼요. 20명인데 다시 20명에게 줄여내고 다시 4명이면 돼요. 사실은 신발을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신발 업체들 같은 경우도 2,000명이 신발을 만들어냈던 그 커패시티를 지금은 20명이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가능해요? 자동화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관한 우리나라의 미래 또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분의 시각이 100명 중에서 한두 명 잘라내서 1, 20% 잘라서 원가 절감하면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기존에 생각하는 그림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괴적 변신이 가능한 그런 시대고요. 그래서 옛날에 슈페터가 얘기했던 창조적 파괴라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고 했던 용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정말로 많은 분야에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나오게 돼요. 최근에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이죠. 아버지가 부자고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불과 1, 20년 만에 최고 체계의 부자가 됐죠.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를 닮고 싶어 해가지고 회사를 창업을 했죠. 대학교 2학년 때. 불과 이제 30안 됐나요? 회사 만든 지 불과 한 10년 만에 수십 조의 재산을 축적을 했죠. 그래서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산업 자체가 새롭게 진입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와보면은 유니콘이래요, 유니콘. 유니콘이라 그러면은 10억 달러예요. 한국 돈은 1조 이상 되는 기업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 같지도 않은 회사가 우리 그 창업대원의 어떤 교수 말에 의하면은 배달의 민족 그 사장이 이 대머리 이렇게 약간 펴고 이렇게 사업 계획서 발표 몇 년 전에 사업 계획서 발표하고 자는 투자를 좀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시절에 굉장히 특이하고 이렇게 배달업에서 그 뭐죠 이게 저 중국집 짱깨집 가방에다가 뭐 글씨 붙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배달의 민족이 좀 하면서 이렇게 했던 적에 자기하고 비슷하게 왔다 갔다 했대요. 창업대 어떤 교수님에 의하면은. 근데 지금 그 회사가 지금 배달의 민족 시가총액이 2조가 넘었어요. 2조. 그러니까 불과 쉽게 얘기하면 글쎄 뭐 쟤를 사업가라고 불러야 될지 그냥 글쎄 이제 겨우 초기 사업자인데 성공할까 했는데 뭐가 된 거죠? 배달의 하나의 대세가 된 거죠. 그리고 그 회사가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으로 비상장 회사이지만 성장을 했고 최근에도 저도 가끔 보면은 이제 그 야놀자 같은 회사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게 글쎄 저게 무슨 회사야 저게 뭐 창피하게 지금 버스에다 붙여놓고 뭐 무슨 5번 가면 하면 1박을 무료로 주고 뭐 저걸 누가 이용할까 누가 숙박업소를 난 이용합니다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또 이용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약간 시니컬하게 바라봤던 적이 있어요. 그 야놀자가 이미 1조 원을 넘었어요. 유니콘이 이미 오버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숙박과 관련된 것들, 카카오 같은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도 글쎄 무슨 뭐 한참 대리운전하고 뭐 이러던 그거 개념에서 글쎄 카카오 관련 택시, 카카오차를 누가 이용할까 했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이나 이런 등등할 때, 여러분 기업들을 분석하거나 바라볼 때, 어떤 스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현금이나 이거보다는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 흐름에 중점을 둬라. 여러분의 논문 같은 경우도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보다는 흐름이나 변화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 변화 속에는 이제 여러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소비자의 변화라든지 또는 어떤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그 기업이 가치관에 그 기업이 또 소비자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또는 고객 응대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등등 부분에 관해서 그런 부분을 바라봐야 어떤 분석하는 기업의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서 해야 조금 더 비슷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요즘에 이제 산업의 패턴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굉장히 급다양해지다 보니까 실패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실패하는 이제 기업들을 전통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그 기업이 왜 실패했습니까? 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는 미래에 관한 부분들 또 한 가지는 글로벌에 관한 부분들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미래와 글로벌이 결국에는 우리 기업과 또 우리나라 또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부분에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면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실패를 하는데 실패를 하는 주요 원인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은 뭐냐면은 아이템의 선택이에요. 실제로 이제 아이템의 선택인데 아이템의 선택 못지않게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사업의 다각화 같은 거 하는 경우에서 사업을 다각화할 때 선택을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수차례 강조하지만 기업의 경영이나 이 부분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 아니 배달의 민족 같은 김봉진 대표가 하는 배달의 민족 같은 거는 아니 그냥 내가 했으면 LG의 무슨 기업이 했으면 현대의 무슨 조그마한 건 했으면 지금은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때 왜 안 했을까요? 아니 대기업에서 이 정도 하나 다각화하면 일도 아니잖아요. 결과 분석은 되게 쉽죠.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쉽지 않았죠. 어쨌든 아이템의 선택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선택을 잘못한 경우 이거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개인들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조기 퇴직이 되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 사람들이 뭔가를 시도를 해요. 기업이 성공하거나 창업이 성공하거나 성공하기 위한 가장 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로는 사전 훈련이나 연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전쟁이 이기기 위한 제일 쉬운 방법은 전쟁을 위한 훈련을 하는 거겠죠. 물론 그 사이에 전술과 전략과 많은 운이라든지 많은 것도 따르겠죠. 훈련을 많이 한 부대와하고 훈련을 하지 않은 부대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듯이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특정한 부분을 선택했을 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AI가 어떻다, 빅데이터가 어떻다, IT가 어떻다, 바이오가 어떻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 다른 거 하다가도. 근데 실제로는 그 업체가 이거와 관련되어서 노하우라든지 훈련을 거의 안 쌓은 상태에서 시작해요. 퇴직을 한 사람이 원래 있던 분야와 다른 분야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분야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훈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난 퇴직하고 나서 이 분야로 계속 할 거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를 할 거야 같으면은 이게 용어가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연습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퇴사를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창업을 꿈꾸고 창업을 시도하는 걸 이건 하이브리드 창업이에요. 하이브리드 창업을 하다 보면은 직장도 닫지 않고 새로운 창업을 한 것이 어느 정도 새로운 창업을 하는 것이 자리에 잡히면은 퇴사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거의 강제적으로 퇴사를 당하고 나서 쉬었다가 뭔가 창업을 바로 시작해요. 창업하는 분야에 전문가가 된 것도 아니고 연습을 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쉽게 망하겠죠. 그래서 선택의 함정에서 상당히 많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기존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선택 부분에서 사업 아이템 선정을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사업하는 실패 7가지 이유 중에서 제가 하나씩 설명하시면 가장 큰 원인들이 보면은 선택의 함정에서 선택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돈이 된다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기존에 빠진 게 뭐예요? PC방. PC방이 돈 된다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뭐예요? 편의점. 편의점 차리면 돈 된다니까. 요즘 편의점이 너무 가깝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이 된다니까 고깃집 해본 적이 없는데 막 고깃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의 함정.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공계가 많은 연구 개발을 하는 쪽에 있는 학생들이나 연구 개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이거 나도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 다니는 걸 조금 변형시켜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로 개발과 관련된 업종을 많이 뛰어들어요. 근데 개발은 실제로 사업을 안 해본 사람에서는 어디까지만 생각을 하냐면요. 연구 개발하고 나서 시제품이 아니라 상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발만 따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개발이 되고 나서 실제로 개발이 되는 데까지 완성되는 작업만 따지는 거예요. 왜 무슨 작업까지 따져야 돼요? 시제품이 나와야 돼요. 시제품만 따지는 게 아니라 대량 생산까지 이르는 까지 작업을 다 따지면 되는데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대주로 개발을 해요? 그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 어떤 기계를 개발하는 거, 설계를 하는 거, 초기 개발 버전까지만 개발 버전을 갖다 놓고 개발이라고 해요. 개발 버전까지 이후에 그 사이에도 이 회사가 자리 잡기 전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시제품을 하나 목각으로 만들려면 몇 억이 들어가요. 시제품을 다시 대량 생산하고 그럼 네 회사 우리 시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실제로 이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 부품을 만드는데 그게 괜찮은지 이게 테스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한 거죠? 인력과 연구 개발비가 필요해요. 외부 활동비도 필요하고 전혀 계산을 안 해요. 시제품 개발비도 계산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개발의 여러 함정들 속에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개발이라는 걸 잘못 생각했어. 그래서 이걸 R&D로 생각해요. R&D 플러스 R&DB예요. R&D에다가 B 그 이후에 돈을 버는 비즈니스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R&D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이후에 비즈니스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것까지가 돼야 그게 1단계 단바퀴인데 반바퀴 또는 4분의 1바퀴밖에 안 돌았는데 그걸 다 개발의 완성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개발의 함정 때문에 많이 빠져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은 시장의 함정이에요. 시장의 함정.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든 서비스든 제품이든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군가 사주는 건 어디서 결정되냐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시장. 시장에서 안 사줬어. 시장에서 실패하면 뭐 물건이 팔려야지. 우리 서비스를 좀 이용해야지.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해요? 새로운 것만 생각하고 만들면 되겠죠. 만들면 팔리겠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만들면 팔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공급은 supply, create, demand. 공급은 수요를 창조한다 이렇게 봐요. 만들기만 하면은 팔린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제조 역량이나 제조 시설이 되게 약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무너졌냐면은 대량 생산. 요즘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대량 생산이 굉장히 가능해요. 자동화되고. 그래서 실제로 만들면 팔리는 게 아니라 팔릴 만한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거 만들어 놓으면 아마 팔릴 거야.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무슨 탤런트들이나 배우들 같은 경우도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 의류를 만들기도 하고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친척 어떤 가수죠. 가수인데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이 친구가 의류 브랜드를 만들었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사람인데 요즘에 라디오 DJ도 하고 그러는데 수요 뮤직회 같은 데도 가끔 나오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패션 스쿨을 졸업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겠다고 한국에 와가지고 떴어요. 뜨고 나서 또 무슨 이상한 걸 피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재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하면서 의류를 쭉 풀면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뭐 미술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종합적인 이민을 갔는데 대통령상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세계적인 그 파슨 그 디자인 스쿨 다닐 때는 굉장히 재능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름도 있어 유명해 그리고 디자인도 잘 결국에는 이 친구가 만드는 게 어떻게 어디서 나와요? 성공해야 되죠? 시장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팔려야 되는 거죠. 아마 내가 잘 만드니까 팔릴 거다.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받아놓은 상당히 많은 돈을 1차적으로 까먹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까먹었는지를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하겠습니다.